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의 명자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평소에 관심도 없거니와 딸 자식도 없으니 1원이라도 아끼려고 아등바등 살기 바빴죠. 신혼 때보다 점점 살림이 나아져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올해 12세가 되는 딸아이가 무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예중을 준비 중이라 준비할 것도 많고 과배비도 비싸고 픽업해야 하니 하루가 짧았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일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했어요. 그래서 전 딸 교육에만 신경을 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생전 처음 엄마 선물을 사왔는데요. 명품이라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동안 장모님 우리 집안일 많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크게 쐈다. 그러니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 저는 그걸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발등을 너무 아프게 찍혔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 무엇인지 남편이 잘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남편 놈을 만난 것이 벌써 15년 전이네요. 저는 그때 28쯤이었어요. 그동안 일하던 유치원이 폐업하는 바람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의외로 일이 많아요. 오전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창 일할 때는 근무 환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유치원이기에 그 옆에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은 남편은 그 동네 유명한 수학 강사 겸 원장이었습니다. 겉모습도 훈훈하게 생겼고 수업도 잘하던 사람이며 다정한 성격에 엄마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한파가 심한 어느 날 유치원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어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도 저는 아이들을 인솔하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30명의 유아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 그걸 보던 남편이 자기 학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 계기로 저와 남편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아버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몸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인사하러 가니 좋아하셨죠. 제가 가장처럼 살아갈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 집안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일했고요. 그 후에 애가 들어서니 일을 더 못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유치원 교사 오랫동안 못하는데 임신이니까 집에서 쉬어. 자기 그동안 고생 많았네. 저도 임신이 몸에 붙여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후 친정엄마가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다행히도 남편은 과외도 하면서 학원 규모를 넓혀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목동에서 큰 수학학원을 운영해요. 돈도 나름 잘 벌고 있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교사 역할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도움을 주셨던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저도 몸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18평 전세에서 시작한 재산도 40평 정도 아파트까지 장만했어요. 남편은 자기 혼자 시작한 학원을 직원 10명을 거느린 학원으로 확장했죠. 그만큼 버는 돈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삶이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가족의 희생이었어요. 특히 딸과 저는
아빠와 남편을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을 가정적이지 않다고 매도하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특히 친정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돈을 잘 쓰지 않았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비싼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초반에는 학원 자리 잡을 때라 돈이 궁하다 보니 그런 줄 알고 참았어요. 친정에서 도움을 딱히 주지도 못하는데 남편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점점 친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댁일이라고 발벗고 나서는 일이 없는 남편이라 저도 상관하지 않았고요. 돈 벌겠다고 종일 뛰어다니는 남편한테 잔소리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가정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제가 더 채우려고 했어요. 친정이면 친정, 시집 쪽 일이면 시집에 더 열심히 제 몫을 다했죠. 딸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생들만 수업할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입시반으로 운영하면서 남편의 시간도 많이 적어졌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거나 수능날이 다가오면 가정에 소홀해지는 날이 많더라고요. 맨날 바빠서 어떡해요. 식사 빼먹지 말고 드세요. 엄마가 보내준 보약도 잊지 말고요. 그래, 알았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 교재 만들 일 있어. 그러니까 건강 돌보고 하라고요. 네? 커피 그만 먹고요. 늘 남편 건강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보다는 우리 엄마가 남편 건강을 더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엄마도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환갑도 가볍게 넘겼고요. 그래서 칠순은 제대로 보내야겠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누나, 요새 엄마 힘이 없어. 가끔 TV에 나오는 트로트 가수 좋다고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공연도 못 가니까 한번 초대하면 어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서 가능하기도 할 텐데. 엄마가 요새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다리 수술이라도 하라고 하지만 그것도 체력이 받쳐줘야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또 아빠가 수술하다가 돌아가셔서 수술이라면 치를 떠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집에만 계시기에 노래를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 가수 남편 학원 학생이었어.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 엄마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남편이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 남편과 상의하기 위해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엄마 칠순잔치를 남편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역정을 내는 거였어요. 아무리 학생이었다고 해도 학원생인데 친하겠어? 지금 연락 안 하는데 무슨. 그리고 어머니 칠순이면 밥 한 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지도 아니고 가수가 학생이니 불러보라니 거지처럼 이러면 되냐고. 거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매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수야 안 부르면 되잖아요. 칠순인데 밥 한 번 먹자니요. 엄마한테 해준 거 뭐가 있는데요. 사위가 돼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엄마 주원이 보느라 허리도 나빠졌어요. 근데 밥 한 번이 뭐예요? 나도 먹고 사느라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 칠순 때도 그냥 넘어갔다. 뭔 소리야? 뭘 넘어가? 크루즈 여행 아버님하고 보내드렸잖아. 아무튼 그만해.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오랜만에 만났는데. 크루즈 나 혼자 돈 냈어? 형이랑 누나가 다 보태드렸지. 아무튼 처남이 너무 막 나가잖아. 내가 뭐 하는 게 없다고 사위로. 아니 바빠서 그렇지. 안 그래? 매형 지켜보면 진짜 결혼 생활 쉽게 하는 사람이야. 주원이도 누나가 다 키웠지. 안 그래요? 동생 말에 남편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동생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남편은 학원을 확장하면서 더 바빠졌거든요. 그래서 시댁이든 친정이든 일이 생겨도 저 혼자 다 해결했거든요. 딸아이도 초등학생에 들어갈 무렵부터 아빠와 함께하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매번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일에 소홀해지고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게 어려울 뿐이지만 동생이랑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보고 거지라니요? 거지라는 말을 듣도록 돈을 친정에 준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불쾌해졌어요. 저는 남편과 동생 사이를 파고들어 몸싸움을 말렸습니다. 동생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날 밤에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니, 돈 쓰기 싫으면 말로 하면 되지. 애 멱살을 왜 잡아? 당신이 뭔데? 평소에 저는 조용하고 남편 말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화가 나면 저도 물불 안 가리거든요. 당신도 말 잘해라. 내가 언제 돈 쓰기 싫대?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는 거지. 무슨 초대 가수를 불러. 그냥 집안 식구들끼리 밥 먹고 선물이나 드리면 되지. 선물? 돈 몇 푼 내놓고 사위 노릇했다고 하려고? 지금 보기엔 내 친정엔 돈 한 푼 쓰기 싫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 내 말이 틀려? 그리고 그 가수는 엄마가 좋아하니까 행복해하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거지. 꼭 그걸로 하재? 토론하는데 갑자기 화낸 건 당신이야.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도 꾹 참고 지내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했어요. 시댁에 일이 생기면 남편이 다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죠. 집안일도 아이돌 보는 것도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힘에 부치거든요. 온종일 종종걸음 쳐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시댁 일 몰라. 당신이 다 가던지 해. 난 관심 끊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엄마 칠순에 드릴 선물을 사왔다며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평생 명품이라고는 모르는 소박한 남자였거든요. 제가 뭘 사줘도 주는 대로 입고 걸치던 사람이었거든요. 생뚱맞은 걸 내미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 말이 다 맞아. 내 생각이 짧았어. 이거 가방 하나 샀거든? 그 브랜드 여자라면 다 좋아하잖아. 뭐? 당신이 그런 걸 알아? 뭘 알고 사와? 학원 강사 하나가 자기 엄마 가방을 산다고 하길래 나도 부탁했지.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 화 풀어. 당신 것도 나중에 하나 사줄게. 저는 그 쇼핑백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요. 저는 봉투 하나 내밀 줄 알았는데 명품 가방이라니요? 저는 서둘러 봉투 안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 로고가 잔뜩 박힌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신 안 그럴 테니 평소대로 잘 지내자며 계속 사과하더군요. 내가 미안해서 큰맘 먹고 사온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받아. 어머니께 그동안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친정에다가 거지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마. 알겠지? 다신 안 참아. 그리고 가정일에도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저는 할 말을 다하고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지자 우리 딸도 불안해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아니지? 어디서 산 보세야? 잘 만들어졌네. 아니, 이 여자가 줘도 난리야. 그게 무슨 가짜야. 진짜지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명품 가방을 한참 바라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과소비도 싫다면서 명품 따위 입는 사람들 욕하던 사람이라 의아했습니다. 진짜 이 가방이 정품일까요?
사줘도 그래? 당신 엄마 500만 원짜리 가방 들 자격 있어. 우리 주원이도 키워주시고 내가 그동안 잘 못 드렸잖아. 그냥 받아. 뭐? 500만 원? 당신 미쳤어? 진짜라고? 이게 진짜? 제가 죽어도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남편이 영수증을 지갑에서 꺼내 제 눈앞에 내밀더군요. 얼른 받아보니 루이비통 명품 로고가 박혀있는 르프 호법백으로 가격은 무려 500만이 넘었습니다. 매장도 압구정동에서 유명한 명품관이 있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500이라니요? 칠순데 그 정도 남편이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비싼 가방을 엄마에게 주다니요? 물론 상자 안에는 정품임을 인정하는 증서가 들어있긴 했지만 저는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충 가방 하나 가지고 미안하다며 떼우려고 하는 건지 실체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인색하게 굴었으면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이 진짜라면 돈으로 바꿔야지 이걸 엄마가 들고 다닐 만한 것도 없거든요. 엄마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고 말했는데 무엇으로 들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다며 학원 강사에게 돈 주고 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언제 사니? 시간이 있어? 김 선생 알지?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명품관 간대잖아. 그래서 부탁했어. 가서 전화로 물어봐. 아 진짜 해줘도 난리다. 누가 장모한테 명품 가방 선물하냐? 알았어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걸 내미니까 내가 당황하죠. 고마워요. 일단 주는 선물을 받긴 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친정으로 가서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일주일 후에 있을 칠순잔치에 주겠다고 말을 돌렸고요. 남동생이 호텔에서 칠순 준비를 한다고 했기에 그때 친지들하고 다 모인 가운데 줘도 되지 않냐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갖다 드리기엔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자의 육감이랄까요? 개운하지 않은 기분에 영수증에서 보았던 압구정동 명품관으로 가방을 상자째 들고 가보았습니다. 집에서 무려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방 여기서 산 게 맞나요? 시리얼 넘버 보면 안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일부러인지 영수증을 주지 않더군요. 제가 달라고 할까 하다가 괜히 몰래 알아보는 걸 들킬까봐 그냥 왔어요. 그런데 거기 명품관 직원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가방 어디서 받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선물 받았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해서 확인차 왔는데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이거 정품 맞나요? 가품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했고요. 이탈리아 본사에서 보증하는 인증서도 함께 넣어드렸어요. 정품 맞습니다. 저는 직원이 진짜가 맞다고 해도 몇 초간 멍한 상태였어요. 이 남자, 우리 엄마를 위해 돈을 쓴 게 맞구나 하고 말이죠. 그 모습에 직원도 할 말을 잃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간신히 차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돈으로 돌려받을 순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거나요. 친정엄마한테 드린다고 남편이 사긴 했는데요. 어깨에 매는 디자인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제품으로 여러 개 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목도리나 스카프처럼 많이 착용하는 걸로 바꾸어도 엄마에게 더 좋은 일 같았어요. 어르신들은 가방을 크로스로 매야 손도 편하니까요. 하지만 직원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친정엄마요? 이 제품을 말입니까?
아, 그렇군요. 남편분이 고객님 친정엄마에게 드린다고 사가셨군요. 직원은 제 말을 다시 반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계속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제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사용감이 있어 반품이나 교환을 해드릴 순 없어요. 네? 저번이요? 저번이라니 그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저 한 번도 사용 안 했거든요. 안에 지퍼 열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얼룩이 있어요. 직원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 지퍼를 열어보았는데요. 얼룩은커녕 너무나 새 거였습니다. 저는 직원을 다시 쳐다봤는데요. 이제 기억나시죠? 한 달 전에 구입하셨고 그 사이에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개월 전이라니? 저랑 싸운 건 2주 전인데요?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물건인가? 제 남편이 와서 바꾼 적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혹시 사람 잘못 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긴 다른 고객님이 있어 소란을 피우시면 안 돼요. 직원의 이상한 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얘기했죠.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직원은 제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30분 있으면 휴식 시간인데요. 그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저를 가엾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입을 닫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카페에 앉아 직원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더듬어 보면서 말입니다. 제 나이보다는 어리지만 원숙해 보이는 직원은 그 매장의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이 있어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솔직히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모님이랑 비슷한 나이에 언니가 있거든요. 형부가 일을 저질러서 언니가 안 좋은 선택까지 할 뻔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왜 하시는 건가요? 절 아세요? 그냥 저희 언니 이야기 할게요. 형부가 다른 여자한테 보석을 사주더라고요. 언니는 그걸 전혀 모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직원은 주변을 한번 돌아보더라고요. 그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언니를 빗대서 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형부 뒤를 캐보더니 알게 되었어요. 형부가 만나는 여자가 형부 카드로 보석도 샀더라고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바꾸는 것보다 누가 사용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다 정리되시면 그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동문서답만 하고 매니저라는 직원은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제품을 안 바꿔준 거였더라고요. 다른 직원이 있으니 말은 못하고 제가 진상처럼 소리를 지르니 해결하는 척 카페로 이끌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형부 카드라.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 카드 내역서를 보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요. 상간녀가 있다니. 남편 나이는 올해 50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도 소원해졌고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 같은 컨디션이 문제가 있다며 슬슬 거부하더니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을요. 그것도 모르고 건강에 좋다는 건 다 해먹인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백화점 직원 말만 듣고 이렇게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직원의 눈빛은 진짜 간절하고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하긴요.
남편이 상간녀랑 백화점에 드나들고 있는데 부인 같아 보이는 여자 차림이 너무 소박해서 불쌍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백화점을 나오자 쇼윈도에서 제 몰골을 확인했습니다. 긴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옷이야 오늘따라 백화점에 온다고 제일 비싼 옷 입긴 했지만 그 백화점에서는 유행도 오래되고 어색해 보였어요. 딸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런 젠장,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네.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5년 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집도 장만했고 시댁 어른들한테 소홀한 적 없습니다. 애도 잘 키우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 몰래 바람을 피우다니요. 아, 이 남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화가 나거나 속상한 감정보다는 이 남자와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가 고민되었습니다. 솔직히 정이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당장 양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혼 변호사가 많았거든요. 몇 년 전에 저랑 꽤 친한 친구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거든요. 그때 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일단 무조건 변호사랑 먼저 상의하라고요. 이혼하든 콩밥을 먹이든 적법한 절차로 최대한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장 이혼한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벌어 증거를 모아오세요. 카드를 어디다 쓰고 집이나 회사 말고 어딜 가는지 천천히 알아보세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집으로 달려가 그때부터 남편 외도의 증거를 잡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면 제 딸은 꿈을 펼쳐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엄마도 요새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저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흔적이나 증거를 남기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차 안에서도 속옷이나 겉옷 어디에서도 낯선 여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혼 때부터 늘 피곤하게 들어오는 스타일이었고요. 깔끔한 성격 탓에 속옷도 여러 벌 가지고 다니는 게 버릇이었어요. 입다가 자기가 버리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어떤 여자는 남편 옷에서 다른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서 외도를 의심했다 하는데요. 남편이 향수를 즐기는 편이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늦게 들어온 남편 면상을 보니 욕이 올라오긴 했지만 제 인생과 딸 미래가 달려 있으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2주 뒤에 엄마 칠순 때 뭐 입고 가지? 옷이 필요한데 우리 한 벌씩 사면 안 돼요? 주원이도 사야 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닭볶음탕 끓여놓고 제가 운을 띄웠습니다. 가방 사줬는데 이번엔 옷이냐? 하긴 필요하긴 하겠다. 그런데 내가 카드 한도가 초과됐어. 있는 카드 다 줘봐. 분할해서 구입해도 돼요. 전 일단 남편 카드를 다 회수했습니다. 총 4개였습니다. 백화점으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4개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또 카드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야 본격적으로 카드 조회가 된다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학원 출근할 때는 딸아이 픽업 시간이라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사람 뒤를 캐본 적도 없으니 엉성하고요. 저는 이혼했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주원 아빠 그럴 줄 몰랐는데 어이없다. 일단 핸드폰 잘 때 살펴봐봐. 톡 같은 부분을 다 지웠으니 볼 수 없지만 페이 같은 걸로 소액 결제한 곳에서 바람을 많이 피우더라고. 모텔 근처나 상간녀집 근처에서 피임 도구 살 수도 있잖아. 남편이 잠든 틈에 핸드폰을 살펴봐도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 전화기 말고 다른 걸 사용하는 것이 분명했고요. 이 남자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토록 치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친구 말대로 현금 소액 결제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밤에 잘 때 살짝 살펴본 핸드폰 내역이었습니다. 유독 한 곳의 편의점에서 사용량이 많았는데요. 그 편의점의 위치를 살펴보니 학원 근처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깔끔쟁이라 모텔이나 호텔 이용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돌아오는 일요일, 저는 오랜만에 딸을 데리고 외출했어요. 딸하고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고기를 사주고 노래방도 다녀오라고 했죠.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놀다 오라고 돈까지 주니 신나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해사하게 웃으니 제 속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은 원장 특강이라 늘 학원으로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학원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 동네 학원 커뮤니티에 접속하니 원장 특강은 시험 기간에 가끔 하는 거지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찍어둔 카드 내역서에서 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니 남편이 그 안에서 나오는데 옆에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주변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더군요. 막상 있을지 의심하던 것이 실제로 드러나니 손발이 덜덜 떨리더니 분노감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 여자와 헤어지고 걸어서 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여자를 따라 오피스텔로 올라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도 가만히 저를 보다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복도로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가 악소리도 못하게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변호사가 상간녀를 봐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지만 머리채 정도는 넘어가야죠. 남의 남자랑 뒹굴었으면 말이에요. 너 그때 대학생 인턴 교사 윤하연 맞지? 문 열어. 할 말 있으니까. 제가 유치원 교사로 10년 세월을 보냈는데요. 직업병이라곤 이름하고 얼굴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7년 전인가요? 남편 학원 확장할 때 제가 몇 달 동안 상담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도 구하기 어려워 제가 잠깐 근무한 적 있던 여자였는데요. 학교 졸업하고 우리 학원에서 몇 년 근무했다고 하던데 이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무슨 신혼집처럼 해놓았더라고요. 이제 30일 텐데 왜 인생을 말아먹는지. 저는 머리채를 놓고는 핸드폰을 미친 듯 사진을 찍었습니다. 침대며 곳곳에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의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과 찍은 사진도 좋은 증거더라고요. 너 이러고도 좋은데 시집 갈 수 있겠어? 평생 너 따라다니면서 상간녀라고 폭로 좀 해줄까? 그랬더니 앉아서 엉엉 울더라고요. 차라리 남편 간수 잘하지 그랬냐고 따졌다면 더 화를 낼 텐데요. 아기처럼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원장님이요. 자꾸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시더니 그래서 사귀게 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 오피스텔의 옷장문을 열었더니 명품 가방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하나씩 꺼내서 상간녀 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래, 밥이나 얻어먹자고 바람을 피웠다. 그럼 이건 다 가짜네? 그러니 다 없애줄까? 그제야 상간녀가 울음을 그치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다신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네? 옷장 밖으로 던져진 가방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다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오로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차라리 몸매가 끝내주는 미인이라면 얼굴에 홀렸다고 하죠. 보잘것없이 생긴 여자애가 뭐가 좋은지, 게다가 빌기는 왜 비는 걸까요?
너 대학도 알고 본가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서 다 폭로할까? 졸업자라도 학교 망신시키고 집안 망신시키는 거니까. 아무리 원장이 사귀자고 해도 네가 거부해야지. 안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 우리 남편이랑 일주일 여행이라도 다녀와. 그럼 봐줄게. 저의 뜻밖의 제안에 상간녀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명품 가방을 상간녀의 방에 있는 캐리어 안에 담았습니다. 우리 남편 놈이 해준 거 다 내놔. 나중에 카드 내역이랑 다 조회해서 맞춰볼 거니까. 아니면 너도 손해배상 청구당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해줄 테니. 저는 상간녀 집에서 명품 가방 9점과 구두, 액세서리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살면서, 아니 연애 전에도 이런 물건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이 물건들을 친정에 갖다 놓고 나왔습니다. 상간녀는 제가 신상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어디고 대학교부터 본가집 주소까지 제가 기억해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지방에 아는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면서 문상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고작 생각해낸 변명이 그거구나 싶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존경하던 교수님이라 문상 다 도와드려야 하는데 어머니 칠순 전에는 올 거야.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면 천천히 일 보고 와요. 내가 학원 가서 도울 일 있으면 도울게. 진짜? 고마워. 잘 다녀올게. 당신처럼 이해심 많은 여자도 없을 거야. 남편 말에 속이 뒤틀리지만 이 기회에 변호사 도움으로 소송도 준비하고 증거도 모아야 하니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비운 사이 저는 남편 학원에 있던 컴퓨터 하드를 몽땅 털어보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집이 아닌 학원 원장실에 있더군요. 카드 내역은 물론 그 상간녀와 만나고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아예 일기로 써놨더라고요. 아주 좋은 증거였죠. 읽다가 기가 막혀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딸 생일날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에도 상간녀와 만났더라고요. 문상을 일주일이나 다녀온 남편. 가서 머리도 식힐 겸 쉬었다 오라고 했어요. 그 대신 엄마 칠순 때 늦지 말라고도 하고요. 남편은 의심도 없이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눈치 보느라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주 회포를 풀고 올 모양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다행히 제가 시키는 대로 협조를 잘했고요. 상간녀 말로는 자기랑 3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백화점 점원 말로는 남편을 오래된 손님이라고 했으니 그 전부터 여자가 있었는지 모를 일이죠.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거리며 칠순잔치가 한창일 때 호텔 행사홀로 들어오더라고요. 친한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가 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남편은 친정 식구들을 만나 술을 부어라 마셔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문상을 다녀오고 쉬었다 오라고 해서 그런지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우리 엄마 칠순잔치 성대하게 치르자고 했대요. 돈을 얼마 내겠다면서요. 남동생도 무리해서 성대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고생 많이 한 엄마거든요. 어머니, 따님 저한테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사랑합니다. 행사 도중 저희 엄마 앞에서 큰 절을 올리더니 저렇게 말하는데 역겹기 짝이 없었죠. 그 잔치에 시모도 오셨는데요. 자기 아들 뺏겼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속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행사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며 안 하던 애교도 저랑 저희 엄마한테 피우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남편 잘 얻었다며 좋아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간이며 쓸개 다 내놓고 아양을 피우니 시모는 집에 갈 때까지 투덜거리셨어요. 아휴, 무슨 사돈은 복이 많아 우리 아들 같은 사위를 봤대? 며느리야, 넌 내 칠순 때 뭐 해줄 거니?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는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선물로 준 가방을 왜 안 줬냐라고 하려다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 자기 엄마를 보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행사 내내 그 가방 언제 줄 건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저는 때가 되면 드리면 된다고 말하고 말았고요. 잔치가 끝나자 저는 남동생한테 딸아이를 잠시 맡기곤 시모와 남편 저는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시모를 모셔다 드려야 하는 것도 있거니와 저는 시집에서 이혼 선언을 하려고 했어요. 시모는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분이었어요. 여러 형제가 있지만 제 남편이 성격이 제일 좋고 가정에 충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 아들의 실체를 말입니다. 저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은 뭐냐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시모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 소파에 앉아보시라고 했죠. 남편과 시모는 무슨 일이냐 싶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는 캐리어를 열어 그 안에 명품 가방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마지막 울 엄마에게 남편이 선물한 가방을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시모는 이게 다 뭔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엄마에게 선물한 가방을 시모에게 내밀었지요. 평소 명품을 좋아하지만 사주는 사람 없다고 투덜거리는 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가방 어떠세요? 5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이걸 우리 엄마에게 드린다고 하길래 어머니에게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뭐 500? 미친놈이 장모한테 그걸 줬다고? 뭐가 어쩌고 저째? 시모는 아연실색한 얼굴로 옆에 앉은 자기 아들의 등짝을 한 대 후려치더라고요.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제 이야기 다 듣고 때리세요.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주원 엄마? 장모님 드릴 걸 왜 가져오길? 앉아, 박지용 씨. 내 이야기 안 끝났어. 윤하연이 이거 다 줬으니 앉으라고. 제 입에서 상간녀 이름이 나오니 남편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어머님의 잘난 아드님이 여자한테 앞에 놓인 명품을 갖다 준대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온다는데 아주 VIP더라고요. 어머니, 요 근래 저 몰래 주원 아빠에게 돈 주셨어요? 학원 수업료를 빼돌리거나 누구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는 바람을 피울 수 없거든요. 학원 재정 상태에는 구멍이 보이진 않았으니 누군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 말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바람 피우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돈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야? 아버지 선산 땅 팔라고 하고? 저번에 빌려간 1억은 이런 짓 하려고 빌려달라고 한 거니? 시모는 쓰러질 듯 뒷목을 잡으셨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입을 계속 열었습니다. 1억 더 됐죠. 오피스텔도 얻어줬던데요. 아직 30도 안 된 여자애를 가지고 온갖 기괴한 짓을 다 했더라고요. 바람을 실컷 피우고 명품 사주고 나랑 너희 엄마는 1000조가리 가방 들고 다녀. 알아? 이런 미친 자식아. 너는 자식도 아니야. 어디서 감히 그런 짓을 해? 시모는 기겁하네요. 바람이라니요? 시모는 권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엄마랑 교회가 같아요. 이제 망신이라 교회도 못 간다고 오시더라고요. 엄마, 바람 아니야. 저 사람이 오해한 거야. 며칠 만나긴 했지. 그렇지만 아니라니까.
저는 상간녀가 준 사진을 다 출력해서 아예 어머님 앞에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렸죠. 시모는 아예 할 말을 잃었는지 가슴만 턱턱 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보여준 사진첩을 뺏고는 저를 때릴 듯 덤벼들었습니다. 야, 너 말 그렇게 하지 마. 너한테 내가 못해준 거 있냐? 잠자리면 잠자리, 돈이면 돈. 그깟 명품 안 사줬다고 이래? 이별 여행은 어땠어? 내가 그거 보내준 거야. 바람을 피우려면 나도 모르는 여자애랑 피우던지. 아무튼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이혼 준비 철저하게 했어. 그런 줄 알아. 저는 상간녀에게 뺏은 명품 가방이나 물건들을 다시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중고 사이트에라도 내다 팔면 몇 천만 원은 받는다는데 우리 딸 발레 슈즈나 사줘야죠. 그것도 비싸서 제가 기워서 주고 있는데 미친 인간이 명품을 상간녀에게 바치다니요. 가서 받아와도 열받을 판에 말입니다. 하긴 어떤 여자가 미쳤다고 이 인간에게 명품을 주면서 사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이혼은 안 돼. 아버지 아시면 큰일 나. 우리 시부는 목사님이십니다. 원래는 사업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목회 활동을 하시거든요. 남편의 바람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호적에서 파고 재산도 한 푼도 안 주실 위인이세요. 당분간 딸 볼 생각도 마라. 그리고 이혼 수속 빨리 해줘. 너 같은 인간하고 더 살기 싫으니까. 남편은 그제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자기 딸이 나처럼 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준다던 가방을 시모 앞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만 묻자. 이 가방은 왜 유나연 안 주고 우리 엄마 줬냐? 이유가 뭐야? 제가 진지하게 물으니 남편이 마지못해 대답하는데요. 저 이 남자랑 15년 산 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나연이가 선본다고 해서 홧김에 안 줬어.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의 뺨따기를 제대로 갈겨줬습니다. 시모도 들었으니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 짐을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나이 50에 제 아버지한테 혼나던 말던 상종도 하기 싫은 인사였어요. 상간녀도 제가 다신 유부남하고 얽히면 가만 안 둔다고 했고요. 20살이나 차이 나는데 모든 잘못은 제 남편이 한 것이 맞지만요. 그래도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딸에게 이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차마 상간녀가 있다는 말은 안 나왔어요. 아빠가 이제 엄마가 싫어졌대. 그래서 같이 안 살기로 했어. 당분간 아빠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니 가끔 전화는 하신대. 명심할 것이 있어. 아무리 이혼해도 우리 주원이를 버리진 않아. 엄마랑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건 변함없으니까. 저는 이혼해도 애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사춘기도 시작될 나이인데 말이죠. 예체능을 전공하려고 하니 학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 들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그래도 그 자식한테 갈 돈 우리 주원이 다 주기로 했어. 집이랑 땅 말이다. 얼른 받아서 주원이 뒷바라지해라. 시부는 늘 무뚝뚝했지만 이렇게 사려 깊은 분이었어요. 저도 한시름 놓았죠. 남편이 양육비 안 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외도 증거도 제대로 잡았기에 그동안 남편이 번 돈의 절반 이상은 제 몫이 되었고요.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집도 그대로 살게 되었고요. 나중에 딸이 예중이라도 가면 그때 이사갈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남동생인데요.
제 이혼 소식과 매형의 외도에 눈이 휙 돌아버렸더라고요. 결국 학원 가서 난리를 쳤죠. 그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니 학부모들이 알아버렸나 봅니다.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냐? 우리 누나가 어떤 누나인데? 매형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같은 쓰레기 과로할까 매번 보약도 지어주고 돌솥밥 좋아한다고 해서 매번 밥해서 바쳤잖아.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떤 엄마가 지역 커뮤니티에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니 학생 수가 줄더니 학원이 폭삭 망해버렸죠. 학원 강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니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 말도 맞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편이 파국을 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솔직히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학원을 차렸다고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퍼져서 결국 학원 문을 닫았어요. 혹자는 남편의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가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방의 학원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간녀도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완벽한 복수는 그 사람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남편도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아이도 일단은 발레에 전념하고 있더라고요. 주원이 아빠 배달 알바하던데? 내가 저번에 길거리에서 봤어. 아주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야 진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뭐라도 해서 딸 발레복이라도 사줄 생각하라고 저번에 문자에 답을 보냈거든요. 어쩐지요. 매일 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전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딱 잘라 답을 했습니다. 난 요새 너무 좋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고요. 딸이라도 보려면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20살이나 어린 남자랑 살림까지 차렸는데 받아줄 수 있나요? 이 남자 머릿속에는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믿고 있나 보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저를 배신한 거죠.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이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그렇게 돌려서라도 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속아 고생을 죽도록 하고 있겠죠? 상간녀에게 받은 명품 다 파니까 중고라도 3천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묻대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내가 진짜 안 들키게 별짓을 다 했는데. 심지어 집에 있는 비누랑 샴푸도 똑같은 거 샀어. 알아? 명품 가방이지. 누가 안 하던 짓 하래? 뭐? 누가 그래? 설마 그 백화점 직원이 그래? 너 거기도 가봤냐? 생사람 잡지 마. 백화점 근처에도 안 갔어. 그냥 하도 안 하던 짓 하길래 뒤를 캐봤지. 솔직히 상간녀한테 줄 때마다 나한테도 명품 사주면 안 걸렸을걸? 백화점 직원한테 피해가 갈까 저는 말을 돌렸죠. 바람 피우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요. 배신 행위를 대놓고 하면 다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저는 집도 있고 자산도 있고 딸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파혼을 했는데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 로또라도 맞은 사람처럼 제가 싱글벙글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걱정했어요. 울고불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웃고 떠들고 하니까요. 너희들도 조심해. 관상은 과학이야. 결혼할 때 기분이 쎄하다고 느끼면 그 길로 따져보는 게 좋아. 나 요새 기분이 너무 좋아. 똥 피했거든. 아빠 덕분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에게 파혼은 로또 맞은 겁니다. 결혼 전에 폭탄인 걸 알았으니 터지기 전에 헤어졌기 때문이죠. 똥인 줄 알고 밟기 전에 피했으니까요. 그게 행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우라가 치밀고 억울하고 분하고 저도 말이 아니었어요. 술도 매일 마시고 울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래봤자 저만 망가질 뿐이잖아요. 게다가 전 아빠가 있었거든요. 세상 물정 밝은 아빠 덕분에 수렁에 빠지지 않았어요. 역시 어른들의 지혜와 안목은 무시 못할 일이에요. 도대체 예비 신랑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고요? 그놈의 관상이 딱 사기를 칠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재산을 뻥튀기 하다니. 신랑뿐 아니라 예비 시모까지 관상적으로 영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뒤통수를 딱 하고 치려고 하길래 당장 사이다 한 방으로 파혼했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신랑을 만나게 된 것은 2년 전 겨울이었어요. 스키를 타다가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나고 말았죠. 초보가 고급 코스에서 타다가 저를 치고 남편까지 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스키장에 구급차가 들어오고 경찰차까지 출동했어요. 나중에는 중계차까지 나와 사고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저와 신랑은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심하게 다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고가 컸다면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병원으로 나오는 길,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혼자 간 스키 여행이라 다른 사람처럼 지인들이 없었거든요. 늦은 밤이라 부모한테 전화도 못 드렸어요. 그때 신랑도 혼자 왔다며 저를 부축하고 숙소까지 바래다 줬어요. 다음 날 저는 스키장에서 보상 문제가 나왔고요. 피해를 본 사람끼리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에도 신랑과 저는 계속 연락을 했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다가 술까지 마시고 말았죠. 그날 신랑이 제 손을 잡고 고백까지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가 있는데 당신을 보고 나니 정략 결혼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졌어. 우리 진지하게 사귀어 볼래?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던 생각이 있었어요. 이 남자 집에 돈이 있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속물은 아니고요. 부자 싫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뜩이나 전에 사귀던 남자가 심한 짠돌이에다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려는 위인이라 연애가 힘들었는데 신랑은 돈이 많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 싶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가난한 편이 아니라서 너무 심하게 돈에 집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은행장으로 정년퇴직하셨고요. 엄마는 현직 교수시거든요. 저는 미대를 나왔고 지금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엄마도 한국화를 전공하셨고요. 저는 서양화를 전공하는데 둘 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늘 걱정인 사람이 저희 아빠였어요. 이 두 사람은 은근히 순진해서 큰일이야. 사람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알았지?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아빠가 때때로 힘들었어요. 원리 원칙 위주에다가 심사숙고하는 성격이라 엄마랑 제가 조금 피곤했어요. 아빠의 말대로 제가 순진해서 그런 건가요?
전에 사귀던 남자도 은근히 저를 무시했어요. 넌 부자라서 모르겠지만 돈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니까. 제가 부자라서 가난을 모른다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했어요. 아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돈을 저보고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빠한테 용돈 타 쓰고 과외 알바라도 해야 사고 싶은 가방이라도 살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라고 돈을 물쓰듯 대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자라는 기준이 뭔가요? 저도 등록금, 학자금 대출받아 대학 다녔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밥도 더치페이에다가 기념일에도 남친은 제가 돈을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남자, 명문대라서 고액과외로 알바하고 부모님이 교사라 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거든요. 연애할 때 남자만 돈 다 내라는 법은 없으니 제가 데이트 비용 내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같이 해외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그때 헤어졌거든요. 제가 비행기 값 다 내고 호텔 예약까지 했으면 밥 한 번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없이 제 부모 선물만 사고 입을 싹 닦는 거 있죠. 저는 제 부모 기념품도 다 사줬는데 그 남자는 우리 부모는 안중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호구도 아니고 저만 돈을 다 내라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만 만나자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신랑은 아니었어요. 처음 고백할 때 느꼈듯이 여유가 있었고 저보다 한 푼이라도 더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 애인보다 대학도 좋지 않고 직장도 평범했지만 여행을 가도 제 부모님 기념품 먼저 챙겼고요. 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사줄 생각뿐이었어요. 오다가 자기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지. 나머진 자기 엄마 드려도 돼. 가끔 고급 화장품도 사서 우리 엄마 드리라 했고요. 저한테도 선물을 자주 했어요. 비싼 명품이 아니더라도 오다가 생각나서 샀다는 말이 듣기 좋더라고요. 어딜 놀러 가자고 해도 얼마냐고 따지지 않고 화끈하게 가서 놀 줄 아는 신랑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싼 곳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음식 먹는 것까지 좋아하는 것이 통했어요. 오래 기다려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서로 잘 통하니 어느덧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죠. 부모님이 늘 바빠서 자기 인사를 못 드리는데 괜찮아? 난 먼저 장인어른 장모님부터 만나보고 싶다. 따님 이렇게 예쁘게 길러주신 분들 뵙고 싶어. 말까지 저렇게 하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예약까지 했더라고요. 엄마는 신랑이 타고 온 차나 옷차림 보고 부잣집 도련님 같다고 했어요. 비록 저희 부모님 재력이 있어도 제가 모아둔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노력해서 따님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만나는 날부터 제가 적금을 들었어요. 술, 담배도 끊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 저희는 좋아하는 것도 같고 잘 통해요. 그래서 더 좋아졌고요.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 많이 따님 좋아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시면 진짜 목숨을 다해 따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아빠에게 점수를 따긴 했어요. 자기 딸 그렇게 좋다는데 싫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을 당당히 받아냈습니다. 이제 시댁 쪽 허락만 받으면 되는 일이지만 시모의 바쁜 일정 탓에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때 저는 첫인사까지 하기로 했어요. 시부가 신랑 중학교 때 돌아가셨기에 시부 사업을 시모가 그대로 이어받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가인 시모가 여장부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엄마도 혹시 시모가 어려운 사람이면 어쩌나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유명한 중식당에서 상견례를 갖기로 했습니다. 호텔 중식당에서 이루어진 상견례 자리. 저는 그때 시모를 뵙게 되었어요. 과로하셨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신랑처럼 귀티가 나기보다는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요새 과로해서 몰골이 흉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아는 갈비 공장이 제법 잘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 납품하는 곳만 해도 1000여 군데가 넘고요.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어요. 그게 잘 돼 건물도 몇 채 올렸거든요. 키도 작고 병약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요. 그렇게 자기 사업을 자랑하기 시작하니 눈에 광채가 보이더라고요. 시모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강남이랑 강북에 각각 빌딩이 몇 개씩 있는 건물주였어요. 임대료로 월 1억 이상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돈이 서초동 은행에 있었다고 하셨죠? 그 근처에 빌딩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돈이 계셨던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건데 말이죠. 중식이 차례로 나와도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시모가 쉬지 않고 자기 자랑을 시작하셨거든요. 신랑도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다들 말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새는 일본이나 미주에도 갈비를 팔려고 해요. 그래서 더 바빠졌습니다. 솔직히 제 자식 자랑할 것은 없어요. 다만 따님 죽을 때까지 쓸 돈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그저 월급쟁이입니다. 우리 딸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은행장 아버지와 대학 교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라고 해서 두말 없이 좋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 정말 바르게 자란 티가 많이 나네요. 처음 본 시모가 이렇게 평가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자 엄마도 한마디 편을 드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딸은 그림만 그릴 줄 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을 사돈으로 모시게 되어 제가 영광이지요. 저는 화가인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요. 사부인도 그렇고요. 우리 집안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만 같네요. 나중에 그림 하나 사고 싶어요. 어머, 진짜요? 감사해요. 좋은 집안으로 우리 딸이 시집가게 되니 제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입꼬리가 활짝 올라간 것이 제가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갈 수 있어 좋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아빠는 상념에 빠지셨는지 조용히 계셨어요. 솔직히 시모가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표정이 밝지 않으셨어요. 시모가 집 재력 자랑할 때는 오히려 암담한 표정을 지으셨죠.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가면 혼수나 예단 때문에 고민하시나 싶었어요. 메인 요리 이후에 식사를 뭐로 할지 종업원이 물어보더군요. 짜장인지 짬뽕인지 아니면 밥인지 이런 것들이요. 한바탕 뭘 먹을지 이야기하고 나서 시모가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백화점 식당가로 입점 계획 중이에요. 터미널에 있는 백화점 아시죠? 그래서 서울에 자주 올 것 같으니 사부인 자주 뵙고 밥도 먹어요. 어머, 저도 그 백화점 자주 애용해요. 오실 때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그러세요? 저도 거기 VIP인데 저는 퍼스널 쇼퍼가 따로 있어요. 아시죠? VVIP는 걸어서 쇼핑 안 하고 와서 보여주잖아요. 집으로 오는 건 번거로워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VIP실을 개방하더라고요. 어머, 전 그런데 못 가봤어요. 사부인 덕분에 좋은 것도 구경할 기회가 생기겠네요. 네, 제가 한번 초대할게요. 전 쇼핑 걸어다니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바쁘기도 하고 좋은 물건 있으면 그냥 연락이 와서 사는 편이라. 근데 사돈 만나서 쇼핑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게 지내지 말고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자주 만나고요. 이제 결혼 준비하면 할 일도 많아지니까요. 엄마는 시모만 쳐다보느라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시모가 왜 그리 못 드시냐고 하니 엄마는 아까부터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먹는 둥 마는 둥 하셨고요. 저는 아빠가 왜 그러나 싶다가도 시모에게 잘 보여야 하니 계속 웃느라 입 주변에 마비가 걸릴 정도였죠. 시모의 말에 의하면 시부는 돌아가셨지만 막대한 자산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래도 자식 키우고 사업을 번창시켰다며 자신의 과업을 계속 자랑했는데요. 엄마는 신나서 맞장구 치면서 반응을 계속 넣으셨고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시모만 바라보았죠. 어느덧 후식까지 먹고 나서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모와 엄마는 어느새 친해졌는지 화장실까지 같이 갔다 오셨어요. 하하호호 즐거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랑도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며 결혼은 예정대로 할 수 있다며 좋아했어요. 아빠의 표정만 빼면 성공적인 상견례였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엄마는 이제야 우리 딸이 제대로 된 남자를 물었다고 좋아하셨죠. 그동안 재력가 자제들과 선을 보라고 했지만 제가 어색해 거부했거든요. 우리 딸 선은 싫다고 하더니 이번엔 제대로 만났어. 그동안 똥차들 많았는데 드디어 벤츠를 타네. 당신은 교수라는 사람이 말을 그따위로 하냐? 타긴 어딜 타. 그리고 사람 한 번 보고 어떻게 알아? 돈이면 다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사위는 마음에 들지만 안싸돈의 거만한 태도가 싫다고 하셨어요. 자기 돈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어디 졸부도 그러지 않겠어. 당신은 무조건 싫지? 부자들 다 자기 돈 자랑해요. 은행 가서는 할 필요 없잖아. 돈 얼마 있는 거 다 아는데 누가 나불거려요. 암튼 딸 인생 망치지 말고 그만 잠자코 계세요. 아무리 봐도 돈 있는 관상이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내가 돈 많은 사람 한둘 본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었거든. 박복하게 생겼잖아. 무슨 시모 얼굴 보고 딸 시집을 보내요. 적당히 하세요. 사람이 못생길 수도 있지. 당신은 왜 그래요 진짜? 엄마가 사납게 쏘아붙이자 아빠는 입을 닫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날 할 말이 있다며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가 엄마에게 따로 불러내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시모가 말이야. 백화점에 입점하는 매장 한 서방 준다고 하더라. 이참에 직장 그만두고 가업을 잇는다고 했어.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는 결혼 선물로 건물 하나 주고 싶다고 했어. 거기다 화실 차리래. 진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 근데 결혼 선물로 그렇게 큰 걸 주는 건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것도 모르고 너희 아빠가 야단이잖아. 시모 생긴 관상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뭐다 큰할일을 치잖아. 암튼 신혼집은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 알아. 신혼집을? 우리 돈 있어? 몇 억씩 할 텐데 그거 가능해요? 강남에 있는 건물을 준다는데 뭔들 못하니? 건물을 줄 테니 집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안 된다고 하니? 우리는 예단 혼수도 필요 없대. 그래서 집만 해오래. 우리 노후 자금도 깨려면 깨서 너 시집 보낼 거야. 알았지? 엄마 무리는 하지 마. 건물 안 받고 말지. 엄마 아빠 노후 자금까지 건드리면서 시집 가기 싫어. 결혼하기 싫다고. 얘가 왜 지 아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은 기분이 묘해도 나중에 살아봐라. 자산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니까.
네 아빠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그러니 넌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기회 자주 오는 줄 알아? 엄마는 아빠에게 일단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적당한 때에 자신이 이야기해 집을 얻어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살짝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건물을 준다니 당황스럽잖아요? 엄마는 합리적 의심보다는 이모딸들보다 시집을 잘 갈 것 같아 신이 나 보였어요. 사촌 언니들이 의사나 판사와 결혼한다고 부러워하셨거든요. 상견례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아빠가 화실로 찾아오셨어요. 가끔 간식을 들고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장한 표정으로 오신 겁니다. 저는 카모마일 한 잔을 아빠에게 드렸었는데요. 마시지 않고 계속 찻잔만 바라보다가 말문을 여셨어요. 아빠 생각에는 말이야, 결혼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니? 넌 무조건 한 서방이 좋지? 아빠 왜요? 뭐가 걸리는 게 있으세요? 처음에는 제가 하고픈 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상견례 이후 달라지셨어요. 맞다. 그게 문제야. 솔직히 말해서 너희 시모가 거슬리는구나. 그날 태도부터 말투에 생긴 부분까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아빠가 돈 많은 사람 수없이 봐도 너희 시모 같은 사람은 못 봤어. 아버지 말로는 돈 많은 관상과 시모의 얼굴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무슨 생긴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오히려 제가 화를 냈거든요. 아빠, 그게 말이 돼요? 시모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결혼을 생각해보자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야. 시모처럼 이마가 좁고 광대뼈가 나오고 눈썹도 흐릿하고 코끝도 뭉툭하면 부자 관상이 아니거든. 그뿐만 아니야. 피부도 창백한 것이 영 기분이 안 좋아. 절대로 부자가 될 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어디 가서 관상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자인지 아닌지요? 본인이 부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집에 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살면서 다 들키게 될 텐데요. 단순한 관상만 문제가 아니야. 여러모로 알아볼 것이 있으니 암튼 신랑이랑 시모 얼굴 사진 좀 어떻게 구해봐라. 이거 네 엄마 모르게 하고 말이 통해야 말하지. 사람이 꽉 막혀서는 너희 시모한테 빠졌다 빠졌어. 아빠는 예전 은행 VIP 고객 중에 유명한 관상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시모와 신랑의 관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 사주나 관상, 궁합 볼 수는 있는 거지만 아빠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관상이나 사주 같은 건 봐도 진지하게 그걸 염두에 두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이번에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한 것들이 있으면 털어내고 결혼해도 늦지 않잖아. 아빠가 단순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믿고 기다려다오. 결과가 나와서도 네가 하겠다면 말리진 않으마. 아빠가 이성을 갖고 저한테 설명하고 이야기하시는데 무조건 싫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리곤 신랑에게 전화했어요. 다짜고짜 시모 사진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것이 뻔하니 제가 생각해낸 것이 초상화였어요. 자기야, 내가 결혼 선물로 초상화 그릴 계획이야. 어머님께도 드리고 싶은데 증명사진 같은 거 있으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줘. 그리고 여러 각도로 찍은 사진도 필요하니까 있으면 주면 더 좋고. 아, 진짜? 그거 선물로 좋겠다. 엄마가 무척 좋아하실 것 같아. 신랑은 아무 의심 없이 자기 사진과 시모 사진을 여러 장 문자 메시지로 보내줬어요. 저는 그걸 출력해서 아빠께 드렸고요. 저는 아빠의 행동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걸 어쩔 순 없었어요.
상견례 이후 저도 기분이 상쾌하진 않더라고요. 신랑과 만나는 1년 동안 시모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시모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니 좋기도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아빠는 사진을 50장 정도 출력해서 관상가에게 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엄마가 난리를 쳤어요. 아빠가 괜히 생태집 잡아서 결혼을 망치고 있다며 화까지 내셨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사돈이 입은 옷 연예인이 입어서 완판된 거고 가방은 2천만 원짜리야. 차고 온 시계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제품이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당신은 당신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어허, 이 사람이 누가 싫대? 기분이 찜찜하니까 말끔하게 해소하자는 거지. 기다려봐. 결과 나오고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나 말고. 집에 가면 아빠랑 엄마의 언쟁이 계속되니 저는 화실에 새벽부터 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에 있다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시모의 연락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나서 너를 보고 싶은데 괜찮겠니? 신혼집 이야기도 할 겸 말이야. 저는 알겠다고 하고 시모를 만나러 터미널에 있는 백화점으로 갔어요. 신랑도 반차를 내고 왔더라고요. 시모는 일을 다 끝냈다며 집을 보러 가자는 겁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지? 이번에 우리 아들도 우리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어. 그래서 반포동 쪽에 신혼집을 얻어야겠는데 넌 어떠니? 네 화실도 이 근처로 해줄게. 네, 엄마한테 듣기는 했는데 아직 우리 집에서 고민 중이에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번 달 안으로 신혼집 문제 매듭 짓겠습니다. 그래? 왜? 금전 이유야? 아니면 바깥 사돈이 우리 집안 별로라고 하시대? 아니에요. 반포동 정도의 집을 얻으려면 저희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큰 돈이 어머님처럼 나오는 집안이 아니라서요. 그래요, 엄마.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고 시내 편한 곳으로 얻자고 하죠, 뭐. 여기 얻어야 네가 지방으로 출장 가기도 편해. 잔말 말고 반포동 아니면 어림도 없다고 어머니께 전해드려. 오늘 괜찮은 매물 있다고 하니 함께 둘러보자꾸나. 하시면서 부동산 업자를 불러내셨고요. 그분의 안내대로 여러 군데 집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너희 어머님도 오시라고 했더니 학교에 일이 있다고 못 온다고 하셨어. 이 결혼 나만 급한 거니?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신중한 편이라 이런 집을 얻는 것도 오래 심사숙고하시거든요. 좀 시간을 주세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어. 오늘 본 것 중에 임시 계약이라도 할 순 없겠니? 아주 아까운 매물들인데. 수억씩 하는 아파트를 저에게 보라고 해놓고 당장 계약하라고 하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신랑도 시모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잠깐 결혼을 미루고 싶다는 뜻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으니 그래도 신랑이 시모 기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엄마, 당장 가계약도 고민이 필요해요. 시간 많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알아서 연락해 오시겠죠. 그러지 말고 오늘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갈까요? 네, 어머니.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혔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집 문제는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대신 오늘 제가 맛있는 음식 대접할게요. 신랑이 저에게 아까부터 눈치를 주긴 했어요. 시모의 기분이 좋지 않으니 맞춰달라고요. 백화점 입점 계획에 문제도 있고 신혼집도 확답도 없어서 아침부터 한 소리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웃는 얼굴로 시모를 모시고 장어를 먹으러 갔어요. 신랑이 이미 예약해놨더라고요.
모처럼 교회로 나가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시모의 비비를 맞추게 되었는데요. 결혼해도 시모가 까다롭게 굴 것만 같아 벌써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시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신랑과 저는 근처에서 맥주 한 잔을 더 했는데요. 진이 다 빠져버렸지 뭐예요? 어머니 까다로운 분이지? 너무 힘들다. 매일 이러는 건 아니겠지? 사업한다고 그러는 거지. 원래 성격은 안 그래. 오늘은 매물이 너무 좋은데 놓쳐서 그래. 만약 집 마련하는데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반포동 아파트들은 금액이 너무 세잖아. 진짜? 나는 자기가 기어이 거기다 얻으려고 하면 어쩌나 했어. 당장 엄마 아빠 노후 자금까지 깨기가 싫어서 그래. 고마워. 아니야. 내가 자기 돈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형편에 맞게 하자. 그래도 신랑이 이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요. 수억짜리 집을 당장 사긴 힘들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와 엄마에게 오늘 일을 말했거든요. 집이라니? 우리 보고 집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언제? 나한테 살짝 언급하더라고. 애 건물 하나 줄 테니 신혼집 하나 마련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재력이 많으면 신혼집 하나 얻어주지. 게다가 반포동? 너무 비싼 곳이잖아. 아무래도 거긴 우리 형편상 무리일 것 같고 오다가 그이랑 상의했는데 서울 시내에다 집 얻기로 했고 우리가 힘들면 어느 정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 건물도 못 받잖아. 일단 우리가 해결할게. 당신 이제 관상이고 뭐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오늘부터 집 알아보는 걸로 해요. 일단 기다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했어. 내 허락 없이 집도 결혼도 안 돼. 며칠 후면 결과 나오니까 좀 기다려. 네, 당신은 두들겨요 계속. 난 나대로 결혼 준비할 테니까. 그쪽에서 당신 이러는 거 알아봐요. 우리 딸한테 득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엄마와 아빠의 논쟁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빠가 말하는 그 결과가 빨리 나와서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싶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후 시모가 저희 엄마를 만났더라고요. 시모는 엄마에게 고급 일식집에서 30만 원짜리 회초밥을 사줬대요. 그때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로부터 카카오톡이 날아왔습니다. 넌 진짜 시집 잘 가는 거야. 네 결혼 반지 1억짜리로 해줄 거래. 그러니 시모가 뭐라고 해도 잠자코 잘해드려. 알았지?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굳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반지는 필요 없거든요. 받은 만큼 시모 비위를 맞춘다고 생각하니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이걸 신랑에게 이야기하자니 속 보이는 것 같고 얼마 전 결혼한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하소연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배부른 투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그래도 돼.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 그리고 비위 볼 것이 뭐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시모한테 하면 돼. 요새 누가 며느리라고 죽어 지내냐? 게다가 너희 집 사정 나쁘지 않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고 아빠는 너무 신중하게 고민하시니까 내가 혼란스러워서 그래. 엄마 마음도 이해되고 너희 아버지 마음도 이해되고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네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 하지만 관상 결과도 궁금하긴 하다. 나중에 꼭 알려줘. 친구에게 이야기를 어느 정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든 저는 예비 신랑이 좋거든요. 관상이 안 좋다고 해도 저는 이 결혼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불길하게 말이에요. 아빠다. 집 근처 종합병원이다. 네 엄마가 쓰러졌어. 당장 이쪽으로 오너라. 엄마가 쓰러지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감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맨날 콧노래 부르고 이모들한테 저 결혼한다고 자랑하고 쓰러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심한 병에 걸린 게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엄마가 누워있다는 1인 병실로 뛰어들어가니 생각보다 엄마가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안정제 맞더니 이렇게 잔다. 쇼크로 잠시 쓰러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쇼크? 무슨 일인데요? 아침에는 멀쩡하셨잖아요. 진정하고 일단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나갈까 하다가 엄마 혼자 둘 수 없어서 이리로 오라고 했어. 아빠는 너무나 침착하게 저한테 말했어요.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아빠 말대로 가방을 내려놓고 병실에 마련된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관상가가 말하는데 너희 시모는 부자가 될 상이 아니래. 그래서 말인데. 그 말에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엄마가 누워있는 병원에서 관상 이야기나 할 건 아니잖아요? 관상가가 뭐라고 하던 이 결혼 하고 싶어요. 그나저나 엄마는 왜 그러는 건데요? 아빠는 빤히 바라보시더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몇 장 읽어봐. 관상가도 그 얼굴로는 억대 부자는커녕 사업하면 할수록 말아먹는 상이란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어. 도저히 찜찜해서 말이야. 저는 뒷조사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를 뒤적거리기만 했어요. 그 서류들은 오늘 보고 파기될 거야. 그리고 아무한테도 발설하면 안 돼. 우리 셋만 알고 끝나는 거다. 아니면 우리 셋 경찰서에 가야 해. 남의 정보를 이렇게 알아보는 건 나쁘지만 내 딸 장래가 달려있는데 아비로서 그대로 참을 수가 없었어. 아빠의 음성은 떨려오고 있었고요. 저도 서류를 하나씩 넘기는데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딱히 털어서 나오는 건 없었어. 근데 빚이 있더구나. 주식을 했는지 4억 정도 개인 빚이 있어서 개인 회생 신청 중이래.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너희 시모가 문제야. 사기죄로 구속된 적도 있더라. 갈비 어쩌고는 다 거짓말이고 애당초 사업을 한 적이 없어. 아빠는 시모와 신랑의 사진을 관상가에게 보여줬는데요. 절대로 두 사람은 부자가 될 상이 아니고 남을 속이는 데 능한 얼굴이라고 하자 그 길로 두 사람의 뒷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모자지간은 맞지만 한동안 교류가 없다가 저를 만나고부터 엄마를 찾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시모는 고향에서 개를 만들어 놓고 그 갯돈을 들고 도망간 전력이 있대요. 그래서 사기로 구속이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고향 어디에서 갈빗집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 후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도왔다고 서류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판이에요. 시무나 신랑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을 뿐 확인해 본 적은 없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 안 하면 모르는 일이지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랑이 돈이 많다고 짐작만 했지 직접 물어본 적도 없었고 확인해 본 적도 없었어요. 갑자기 눈 주변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당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때 엄마도 정신이 드셨는지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고개를 들고 엄마를 보니 엄마도 눈시울을 붉히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이 단순하게 거짓말을 했구나 싶었는데요. 아빠의 말에 또 한 번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니야. 네 엄마가 비상금 통장에 있던 1억을 안사돈에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였어. 그렇게 사돈 만나러 나간다고 콧노래를 부르더니
평생 그림만 그렸지 세상 물정을 알겠니? 처음 본 안사돈에게 투자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투자라니요? 아니, 무슨 일이 그렇게 전개가 되나 싶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1억이요? 말도 안 돼.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엄마? 엄마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투자했는데 아빠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겠죠. 네 결혼 반지를 1억짜리 다이아몬드로 해준다고 하니 정신이 확 나간 거지. 그걸 듣고 좋아서 사돈 가게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보내버렸대. 사기꾼한테 완전 당했지. 저번에 엄마가 저에게 살짝 이야기한 것이 이 내용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게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 반지를 사준 것도 아닌데 왜 돈을 미리 투자해? 그래서 1억을 날려? 시모한테 그대로 줬다고? 사람이 하나만 생각하다 보면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 하나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대접받는다는 생각에 돈을 투자하셨겠죠. 저는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 머리를 굴렸는데요. 그것도 이미 아빠가 처리했더라고요. 아빠가 소송도 걸었어. 그 계좌에서 돈 못 빼. 누굴 호구로 보고 감히 사기를 쳐. 이번 기회에 그것들 다시 못 설치게 해야 해. 우리 딸은 걱정도 하지 말고 마음도 상하지 마. 네 잘못 아니야. 설마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네 신랑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미쳤어요. 사람 갖고 기만하는데 무슨 결혼이요? 신랑놈도 다 알고 있었겠죠. 게다가 어떻게 시모가 우리 엄마한테 사기를 쳐요? 난 정말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 잘못이 아니라니까. 결혼 엎어졌다고 네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은 그것들이 한 거지. 알겠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자 엄마도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며 엉엉 우는 엄마를 아빠가 달래주기 시작했죠. 어허, 그만 울어.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 당신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너무 좋아하지 마. 우리 관상에도 돈 그렇게 많이 안 붙는다고 했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는 얼굴이래. 알았지? 엄마는 아빠 품에서 저 대신 엉엉 우셨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딸 하나 있는데 좋은 대로 좋은 대접받고 시집가면 좋겠다는 건 부모면 누구나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빠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신랑이 괘씸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그 길로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혼내야 제대로 내는 걸까요? 일단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랑 갈비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하신다는 갈비 가맹점은 어디야? 종업원들에게 말하면 서비스 줄려나? 제가 이렇게 나오자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당장 머리를 굴려야 될 테니까요. 왜 말을 못해?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데 어디냐고. 가보면 안 돼? 가서 뭐하게. 그런 짓 하지 마. 사장 아들이랑 결혼할 사이라고 말하고 서비스 얻는 짓 하면 내가 곤란하지. 갈비 다른 데 가서 먹어. 나 우리 사업장에 가족 될 사람 들락거리는 거 싫어.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차라리 버벅거리거나 당황하는 음성이었다면 양심이라도 있구나 싶은데 신랑은 청산유수처럼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시모랑 함께 불러내 독한 소리라도 해야 할 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신혼집 예약하고 싶다고 시모와 신랑을 불러냈죠. 반포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보이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이 뻔뻔하게 제 앞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저기 반포동 아파트 좋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가서 하나 장만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모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면이 서지. 네 건물도 강남 쪽으로 알아보마. 오늘 계약이 되겠니? 건물도 공동명의니까 아파트도 공동명의가 좋겠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시모가 김칫국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계약하기 전에요. 어머니가 한다는 그 사업, 가맹점이나 공장 같은 걸 보고 싶어요.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신다는 건물 토지 대장도 보고 싶고요. 뭘 증명해야 저도 저 아파트를 사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우리를 의심하는 거니? 그럼 결혼하지 마. 시모가 제 말에 발끈하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잘하면 한 대 칠 태세였어요. 신랑도 갑자기 탁자를 탁 치더니 저보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껏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야, 너 지금 하는 행동이 왜 그래? 나 돈 보고 결혼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 어딜 토지 대장이고 사업장을 보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누가 결혼 반지 1억을 해줄 테니 사돈한테 투자하라고 하고 누가 건물 줄게 신혼집 사라고 해? 그러니 믿을 만한 증거는 대라는 거지. 왜 못해? 네가 가난한 거지들만 만나더니 우리를 못 믿는구나. 우리 돈 있어.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토지 대장 가져와봐. 아니면 사업자 증명서라도 가져오라고. 믿어줄게. 어디서 배운 짓거리야? 증명서 같은 걸 왜 너한테 보여주니? 관둬라.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속이려면 그럴싸한 걸로 하세요. 무슨 허풍을 그렇게 치세요? 차라리 미안하다, 우리가 거짓말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결혼은 진즉부터 없던 일로 하려고 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호구로 보이세요?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당신들 계좌 다 동결이에요. 그렇게 말을 뱉고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경멸하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면서요. 아빠가 검찰청에 고소장을 보냈으니 일단은 계좌가 정지될 수가 있거든요. 두 사람은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다음날 시모와 신랑이 우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아니, 다 들켰으면 어디 가서 찌그러져 있으면 되지. 어딜 뻔뻔하게 찾아올까요? 저희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배를 누르는 시모의 태도에 우리 가족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아빠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두면 안 되겠다면서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집으로 들어와서는 아빠 앞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사업하던 건 맞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100%다 거짓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네, 아들은 형편 그대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솔직히 창피하기도 하고요. 저는 가방끈도 짧고 돈도 없는데 사돈들은 빵빵하니 제가 겁나서 그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안 싸돈 1억도 금방 갚아드릴게요. 그러니 고소 취하를 해주세요. 우리 귀한 딸입니다. 당신들 거짓말에 그만 놀아나고 싶어요. 고소 취하도 없고요. 여기 찾아오지도 마세요. 우리 딸 화실에 얼쩡거리면 저 진짜 안 참습니다. 따님이 귀한 만큼 저도 아들이 귀했어요. 부모된 심정으로 거짓말한 것이 그렇게 죄입니까? 그리고 1억 투자 제가 권유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안 써도니 굳이 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한 거죠. 그러니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저 따님 아직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그 정도 거짓말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장가를 가야 하는데 솔직하게 다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방에서 듣다가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는데요.
아빠는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몇 초가 흘렀어요. 악 하는 시모와 신랑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 봤죠.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홀딱 젖었더라고요. 거실에는 물이 흥건했고요. 아빠가 싱크대로 가서 개수대 안에 있던 설거지통을 들고 와 그 사람들을 향해 뿌렸나 봅니다. 정신 좀 차려! 어디 가서 부자니 뭐니 소리 하기만 해봐. 당신들 얼굴 전국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뿌릴 줄 알아. 너희들은 우리 딸하고 우리 집안 이용하려다가 개망신당한 거야. 이제 나 안 참아. 어디라고 찾아오길. 다음에는 빵에 넣어줄 거야. 알아? 아빠의 단호한 음성이 거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방 안에서 우아하게 앉아있던 엄마는 어느새 뛰쳐나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야 말았어요. 뭐? 1억 반지? 건물을 우리 딸 이름으로 해? 어디서 쌩 거짓말을 해? 너희가 돈이 어딨고 집이 어딨어? 가뜩이나 피골이 상접한 시모는 얼마 안 남은 머리카락을 사수하려고 아등바등하였어요. 아줌마 얼굴, 폐가 망신한 사람 얼굴이래. 죽어도 돈 못 번대. 알아? 아빠는 놓으라고 엄마를 떼어놓았지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신랑의 뺨을 그대로 갈기는 엄마의 행동. 10년 묵은 채증이 그대로 내려갔어요. 약이 올라 죽겠는데 저는 때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공격으로 육탄전이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그랬더니 그 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쏘아올린 소장으로 경찰서로부터 검찰청까지 끌려가 완벽하게 털린 시모와 신랑, 특히 시모는 오줌까지 지렸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는 돈 다시 돌려받았고요. 시모는 다른 사기죄까지 밝혀내 구치소까지 갔대요. 신랑은 다니던 직장에 소문이 퍼져 해고당하고 지방 어디로 일용직으로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보고 어디서 거짓말로 엉겨붙으려던 두 사람은 천벌을 받은 겁니다. 누가 부자가 좋다고 했나요? 괜히 그런 거짓말로 아들 인생까지 말아먹은 시모에다 자기가 돈 많은 집안 출신이라고 저에게 거짓말한 신랑까지 둘 다 벌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 후 안정을 찾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죠. 관상 결과를 알려달라는 친구에게 말이죠. 관상이 정확했어. 아빠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관상보다 아빠의 감이 정확했네. 찜찜하면 역시 다시 돌아가서 찬찬히 살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마음은 어때? 너무 홀가분해. 원래 완벽한 복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완벽히 잊는 거래잖아.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하려고. 화실도 옮겼고 전화번호도 바꿨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나랑 접점이 없어. 그래, 잘했네. 다 털어내고 극복해. 세상 살면 별별 일 다 있대. 나중에는 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것도. 친구의 위로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슬렸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초상화를 멋지게 그려드렸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 없었으면 그대로 당했겠죠? 맨날 아빠가 하는 일 너무 꼼꼼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네요. 아빠는 제 그림을 받아들고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역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할머니의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